간하고 신장하고 이제 뇌.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뇌, 이제 치매, 파킨슨, 당독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그 원인 물질 유전자를 갖다가 쥐에다가 이식을 했어요. 집어넣으면 이 쥐는 자라다가 한 뭐 6개월, 10개월 되면 치매가 와요. 근데 그 모델의 쥐의 혈액을 뽑아가지고 당독소를 측정했더니 그 모델 쥐의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당독소 쇼크 책을 내고 엄청 쇼크 받아가지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게 이제 그 건조증을 메마름증을 만들고 그다음에 염증을 만들고 염증은 만성질환을 만들고 대사체계를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암까지 가는 그리고 치매까지 가는 악순환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오래 살다 보니까 노화가 되었을 때 되게 치명적으로 안 좋아지는 부분이 해독 기능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부분 간과 신장이 안 좋아져서 해독이 안 되면서 노화가 더 급속히 되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간과 신장 부분에서 어떻게 당독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간에서 작용하는 당독소가 다르고 신장에서 작용하는 당독소가 다르고 뇌에서 작용하는 당독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거기까지 저희는 이제 연구가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당독소는 그 글리옥살이라고 하는 원인 물질, 즉 지방에서 나오는 원인 물질이 당독소 원인 물질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이 나빠지는 경우는 주로 고지방식을 하는 사람인 경우가 이제 뭐 우리가 탄수화물도 많이 먹지만 이제 고기라든가 이런 거 이제 지방 같은 거, 특히 우리 이제 불포화지방산을 아주 좋은 거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나 뭐 들기름이든가 뭐 올리브오일이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이런 것들을 일부러 우리가 먹기도 하죠.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먹기도 하는데 저는 그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도 제가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포화지방산은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은 딱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포화지방산보다 훨씬 더 나쁜 게 불포화지방산이다.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 몸의 상태가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런 건데 좋은 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냉압착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맞아. 들기름 냉압착 돼야 되고 뭐 열을 가하면 뭐 산화가 많이 돼서 뭐 유해 물질들이 활성화되고 독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분이 뭐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열을 뭐 아주 많이 가한 거 태워서까지 하는 건 좀 문제가 되지만 그 열을 가한 거하고 냉압착한 거하고 그 사이에 그 뭐 과산화 물가라든가 요오드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냉압착이 차이가 나긴 나죠. 그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조차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맞죠. 근데 이 불포화지방산이 훨씬 더 영향을 주는 건 우리 몸 안에서. 내가 만약에 당뇨가 있고 뭐 다른 질환이 있는데 이게 조탈해서 만약에 한 번에 뭐 10ml, 20ml씩 이렇게 막 먹죠. 일부러 이렇게 드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 몸에 이미 활성산소가 많이 있고 염증이 만약에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그것이 활성산소가 불포화지방산에 공격을 해가지고 그 불포화지방산이 깨져버려요. 깨지면서 거기서 또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 활성산소가 또 활성산소를 만들고 계속 이게 연쇄 반응들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봤는데 그 좋은 기름 불포화지방산이 좋다니까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이제 많이 먹어서 몸을 좋게 하려고 드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 수치가 막 300, 500 막 이렇게 ALT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고 먹었는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더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뭐냐면 사실은 불포화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필수지방산이라서 중요한데
내 몸의 상태와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얘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게 다 예, 예. 케이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불포화지방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 지질독소라고 해요. 아, 그게 지질독소네요? 예, 그게 지질독소. 지질독소이면서 당독소예요. 아. 그게 두 개가 혼용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이 우리 세포막은 다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세포막에는 오메가3나 오메가6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도 활성산소가 들어가면 똑같이 지질독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세포의 대사나 기능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더 힘들어지고 그게 이제 병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건데 간이 그런 거라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임상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분당병원하고 용인 세브란스에서 소화기내과하고 내분비내과에서 임상했는데 정말 치료제보다도 더 좋은 이 식품 가지고 이 식품 가지고 뭘 했느냐? 단순히 저희가 한 게 당독수분이 아닌 유산균, 당독수 없애는 아미노산, 당독수를 미리 막아주는 비타민 이 세 가지 가지고 한 거예요. 엄청 좋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유산균도 먹고 아미노산도 먹고 다 먹긴 비타민도 먹죠. 근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를 먹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건데 특별하게 당독소를 없애는 유산균, 비타민, 아미노산을 가지고 당뇨병성 지방간염, 섬유화된 환자를 임상을 했냐 이런 것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 첫 번째 타겟이 뭐냐면 결국에 지방간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많아지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활성 수치가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염증이나 활성산소가 나와가지고 뭐라냐 지방에 있는 그 세포들 있죠. 간세포들. 이 간세포들의 세포막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파괴되면서 당독소와 지질독소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섬유화, 경화가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암으로까지 이제 발전하는 이 과정을 어디선가는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간 치료제도 없죠. 간염 치료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간경화, 섬유화 아무것도 없어요. 식이요법을 하거나 뭔가를 해서 방법이 없네요. 찾아야 되는데 치료제는 실제 병원에서 줄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르사 먹거나 뭐 별로 없어요.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희가 그거를 요번에 임상을 하면서 보면 당연히 유산균, 비타민, 아미노산이니까 부작용이 있을게요. 없죠. 아니, 부작용은 아예 1도 없고 근데 ALT 값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요. 예를 들면 150이었다가 이게 뭐 한 40, 50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드라마틱하게 이게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그 기저에 당독소가 있다. 근데 당독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당독소들이 불포지방산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또 계속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불포지방산이 좋다고 막 드시면 안 된다. 맞는 사람 그렇게 아니 그거를 드실 때는 반드시 그 불포지방산이 문제가 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같이 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야채 같은 거를 충분히 많이 드신다든가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항산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드시지 않으면 그런 것이 오히려 내 몸을 좋게 하려고 내가 좋다 해서 먹었는데 내 몸이 오히려 망가지고 간염 수치가 뭐 400, 500씩 올라가는 아주 그런 엄청난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당독소와 신장에 미치고 그 다음에 뇌에 미치는 당독소가 다 종류가 다르다 그랬죠. 신장하고 뇌는 그 메칠글락설이라고 하는 당독소가 핵심 원인으로 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두 개의 오리진이 그러니까 당독소의 소스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작용하는 당독소와 신장이나 뇌에서 작용하는 당독소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러면 신장이나 치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독소를 없앨 때 특히 메칠글락설이라고 하는 당독소 유래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당독소를 없애는 쪽에 포커스가 된 솔루션들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제대로 이거를 예방하거나 이제 치료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메치글라우스는 그러면 어디에 음식에 맞냐?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누카꿀. 예, 마누카꿀에 메치글라우스라고는 당독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그 항균 작용이 있거든요. 항균 작용이 있고 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도움이 되라고 이걸 많이 드시죠. 근데 맞아요. 건강한 사람이 드시는 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드리지는 않는데 문제는 당뇨가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거를 드시게 되면 그 당독소 원인 물질이 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걸 장복을 하게 되면 당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쌓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음식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고 메치글라우스는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냐? 장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장에 있는 유해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대장균이라든가 폐렴균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치매를 파킨슨을 유발하는 이런 균들이 이 메치글라우스라고 하는 당독소 원인 물질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 많이 만드는 원인이 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우리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먹는 거. 우리가 먹은 포도당, 지방 이게 과하게 먹으면 이게 대장으로 내려가서 거기 있는 유해균들이 이거를 먹어가지고 메치글라우스라고 하는 당독소를 많이 만들면 유익균들은 다 못 자라게 돼요. 그래서 유해균만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서 장이 망가지고 그것이 흡수되고 거기에 또 메치글라우스라는 당독소를 워낙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한편은 뇌로 가고 한편으로는 이게 신장으로 가고 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위험하네요. 그래서 이게 신장에 가서는 신장의 기능들을 이제 망가뜨리면서 신장 환자들이 투석하고 투석을 하면은 이분들이 되게 신장 환자들이 투석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기저질환들이 좀 있거든요. 당뇨가 있거나 이런 다른 질환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기저질환이 없는 신장 질환자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당독소는 작용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연구를 보게 되면 신장 투석을 하려면 처음에 혈관을 내서 넣거나 아니면 이 복부에서 그 투석을 하면서 복부를 계속 이제 바늘로 찌르게 되죠. 그것도 힘든 일이네. 그 찌르게 되면 그 찌른 부위들이 딱딱해지거든요. 우리가 주사를 계속 맞으면 딱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위가 메치글라우스라는 당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누적이 돼서 조직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속 침을 맞다 보면 그 주변들이 있는데 그 침들이 되게 포도당이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액 같은 거 이런 거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장기 입원할 때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조직이 딱딱해지는 거가 다 당독소가 그 메치글라우스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조직이 딱딱하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 정도로 당독소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죠. 맛있는 거 먹고 했는데 당장 오늘 먹었는데 오늘 나쁜 게 아니니까 모르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한 번에 보복을 당하는. 우리가 이제 투석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복강 투석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혈액이나 다른 걸로 이제 투석하는데 복강 투석을 나중에 계속 못하는 이유가 그 투석하기에 찌른 주변이 딱딱해지는 건데 그게 다 당독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당독소가 신장을 어쨌든 투석해서 좋아지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도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그 투석 그 신장이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은 당독소가 그 신장의 조직에 다 들러붙어요. 다 들러붙어가지고 계속 거기가 경화되게 만들고 결국엔 신장 기능이 스탑되게까지 만드는 게 당독소다. 그래서 정말 신장 환자들은 당독소 그 식이요법도 무지무지하게 잘해야 되고 장을 케어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고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를 해결하는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신장 질환자라 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걸리기 전에 당독소를 없애서 이제 극복해야지. 이게 신장이 그 신장 교체하지 않는 한에는 계속해서 악화되죠. 이게 해결이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장 투석을 가기 전에 이렇게 당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케어하고 해독만 해도 악화되는 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왜냐면 이미 약국에서 많은 그 약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신장 환자들을 이제 케어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당독소를 케어하는 거예요. 당독소 케어. 당독소를 케어해야지 신장 환자들이 나빠지는, 신장 환자들은 아시다시피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뭐 이것저것 뭐 칼륨, 인, 뭐 여러 가지 맞아요. 이게 뭐 단백, 아미노산 같은 거 포함해서 이 어떤 거 하나 음식을 먹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런 그 제약들이 있는 상황에서 당독소가 거기에 추가됐을 때 그것이 엄청나게 네거티브한 이펙트를 주게 된다. 그래서 그런 그 신장이 더 투석 가기 전에 예방해야죠. 예방하고 미리 케어하는데 막고. 그 중심에 지질독소와 당독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간하고 신장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치매, 파킨슨. 요걸 잠깐 당독소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쥐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게 치매의 원인 물질이다. 뭐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그 원인 물질, 치매의 플라그라고 하는 이 물질을 그 유전자를 갖다가 쥐에다가 이식을 했어요. 유전자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이 쥐는 자라다가 한 뭐 6개월, 10개월 되면 치매가 와요. 인지기능장애고 치매가 오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모델의 쥐에 혈액을 뽑아가지고 당독소를 측정했더니 그 모델 쥐의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그 유전자 하나 집어넣으면. 근데 일반 쥐는 똑같은 계열수인데 당독소가 거의 안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전자 아밀로이드 베타 유전자만 집어넣어서 아밀로이드 베타만 많이 만들게 했는데 왜 당독소가 이렇게 높지? 이게 이제 저희가 치매를 연구하게 된 시작점이에요. 네. 왜 그런가? 그리고 저희가 그 치매 환자의 또 혈액을 뽑아가지고 당독소를 측정해 봤더니 특정한 당독소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치매 환자한테 실제로? 치매 환자 혈액을 뽑아서. 네네네. 근데 그게 그 치매 진단 그 툴이 있는데 MMS라고 툴이 있고 CDR이라고 툴이 있는데 거기에 중증화하고 이 당독소의 양이 비례를 해요. 비례 정도가 얼마냐? 90% 정도 비례. 어마어마하게 일치하는. 90%면 거의. 어마어마하게 일치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결과를 놓고 야 이거 당독소가 치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시작했죠. 시작하면서 재밌는 저희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당독소를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그러면 장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장에 생긴 당독소가 직접적으로 뇌로 가느냐? 요새 이제 겉브레인에 연구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미주신경을 타고 직접 당독소가 뇌로 가는지 아니면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BBB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저희가 실험을 했어요. 그 쥐에다가 어떻게 했냐? 미주신경, 뇌하고 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잘라버렸어요. 못 가게 하고 이쪽으로 가게. 잘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려고 해봤더니 그리고 그 자른 쥐에다가 당독소를 먹였는데 재밌는 건 치매가 안 왔어요. 정말요? 네. 치매가 안 왔어요. 그리고 미주신경이 살아있는 쥐는 당독소 투여했더니 치매가 왔어요. 2주 만에 치매가 왔어요. 근데 얘 2주 동안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겉브레인 축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이제 인식을 했고 실제 그래서 당독소가 이 축을 따라서 올라가는구나. 우리는 과거에는 신경만 왔다 갔다 하고 전달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신경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미 저희가 파킨슨 질환에서 확인했어요. 파킨슨 질환에서 그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파킨슨 원인 물질이 장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미주신경을 타고 뇌에 가서 파킨슨을 유발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경희대 약대하고 실험을 해가지고 다 입증을 했어요. 모든 기존들에도 아주 유명한 저널에도 저희가 이제 퍼블리시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똑같이 해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뇌하고 장의 연결이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장내축. 장내축이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걸 알고 그래서 저희가 해봤더니 실제 뇌 해마에 당독소가 엄청나게 쌓였어요. 쌓였는데 당독소가 많이 쌓이면 그 당독소 수용체가 또 많이 쌓여요. 수용체가 많이 쌓이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다 똑같이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도 엄청나게 쌓였어요. 근데
당독소를 투여하지는 정상주의는 전혀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아. 그래서 2주 만에 인지기능 장애가 엄청나게 와요. 네,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당독소를 해독하는 그 우리 저 유산균이나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을 투여를 했더니 네네. 인지기능 장애 왔던 게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 네. 그런데 그래서- 대단히 기적의 약이네요. 그러니까 기적의 기적의 약이 아니라 유산균, 예, 아미노산. 유산균이나 뭐 이런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제대로 이거를 지식을 알고 하면-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약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항상지도 아니라 아니고 우리가 먹는 자연식이니까, 거를 예.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를 예방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념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간염, 당뇨병성 간염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입증을 했죠. 그 두 번째 입증이 저희가 지금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질환에서 당독소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입증했듯이 네네. 지금 뉴로디지즈,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당독소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하는지. 그거를 당독소를 해독하는 시스템을 했을 때 그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걸 이미 주위에서 저희가 확인했어요. 이제 사람한테서까지 확인이 되게 되면 저희는 이게 노화, 뭐 모든 이런 대사질환, 해결되네요. 네. 이런 거에 중요한 역할은 이거를 약 없이도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늘. 이런 그래서 제가 아까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인생을 포기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식이 조절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식이 조절을 가이드를 하게 되면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저는 지금까지 해온 제가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하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래서 치매의 이 당독소가 어떻게 기전하는지 사실 기전까지도 거의 다 밝혔어요. 아, 거의 네네네. 다 밝히고 이제 아주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저희가 지금 학교하고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일부는 이제 치매 환자들한테 저희 이런 식품을 하고 계시고 투여해서 지금 하는 거를 좋아지는 이제, 반응을 보고 계시구나. 이제 그걸 시작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6개월 정도면 저희들이 이제 그 결과들이 충분히 나오게 되면 아마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숫자를 늘려서 제대로 된 아마 임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 진짜로. 저희가 네. 훨씬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치매가 지금 불가능하고 치료제도 있는데 그 항체밖에 없죠. 항체 신약밖에 없는데 그거는 부작용도 있고 사실은 되게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뭐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고 이런데 저희 거는 해봤자 유산균, 아미노산, 비타민. 이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비용도 크게 많이 안 네. 들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말 네, 좋은 국민들의 건강과 노화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저희가 회사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재밌죠? 네네. 재밌습니다. 진짜. 한국인의 사망순위 1위가 암인데 네. 그 암 관련해서는 암 환자들이나 암에 안 걸리거나 할 때 당독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그 최근에 그 네이처라든가 아주 유명한 그 논문에 그 암하고 당독소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지금 퍼블리시 됐거든요. 논문이 많이 연구 결과가 연구돼가지고. 근데 그 당독소가 결국에는 그 면역 세포들을 무력화시켜가지고 그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암을 제어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당독소가 예를 들면 항암제, 그 이제 항체, 항암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투여를 하는데 암이 내성이 생기죠. 네네. 그 내성이 생기는 원인이 봤더니 당독소더라. 그래서 그 당독소를 없앴더니 그 항암제에 대한 민감도가 다시 올라가서 치료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논문으로 이제 많이 이제 퍼블리시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당하고 당독소하고 암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일단은 많이 있다. 암 치료할 때도 당독소를 없애는 일부터 해놔야 이게 효과가 올라가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독소가 많으면 일단 활성산소와 염증이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와 염증이 많이 생기면 염증은 암 발생과 암 증식의 넘버 원입니다.
그러니까 암은 증식할 때 자연스럽게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유발해서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의 에너지를 다 뽑아다가 자기 증식에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나쁜 거네요. 예, 그래서 암이 증식하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으로 증식하는 거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게 주로 염증이에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해서 암세포 주변에 있는 그 정상 세포들을 다 그 대사를 왜곡시켜요. 왜곡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다 뽑아다가 흡혈귀처럼 다 뽑아다가 자기 증식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 계속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당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 거, 요리 방법도 바꿔야 되는 것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음식의 양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소식을 극단적으로 좀 하라는데 그럼 얼마를 해야 되냐? 1200kcal 미만으로 저희는 하게 해요. 암 환자들이? 네, 암 환자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반. 한 끼 반? 네, 한 끼 반 정도 드시는 개념으로. 그러면 그러죠. 이제 암 환자분들이 그래. 나 이제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이거 큰일 나지 않냐? 이거 지금 항암제 받고 몸이 막 가라앉고 막 힘들어지고 근데 이거 안 먹으면 회복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반대예요. 이미 임상에서도 이미 입증이 됐고 그 작용 기전적으로도 이미 다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투여할 때 그 칼로리 제한식을 딱 시켰더니 그 정상 세포가 항암제에 대해서 내성이 한 100배가 올라가요. 그래요? 네. 걔는 이제 정상 세포. 정상 세포가 더 좋아지네요. 안 먹었는데. 정상 세포는 항암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암제 투여를 하면은 우리가 몸이 막 망가지고, 그쵸. 이제 뭐 머리도 다 뭐 빠지고 막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칼로리 제한식을 한 상태에서 항암제를 투여하면 그런 부작용들이 훨씬 줄어들어요. 캔서는 그렇게 칼로리 제한식을 하면 이 항암제에 대한 그 민감도가 한 1000배 정도 증가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암세포가 훨씬 더 잘 죽는다.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항암제 투여할 때 안 먹으면 몸이 너무 망가져서 더 힘들어져가지고 그 다음 스텝을 못 할 것이다. 그 사이클을 못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이클을 훨씬 더 잘 감당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이 먹는 거를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의사 선생님들부터 그쵸. 종양내과의 의사 선생님부터 이제부터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니까 잘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잘 먹은 거가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암세포를 계속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3일을 굶어 보세요.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죠. 그 상태에서 누가 와서 조금만 때려도 많이 힘들죠. 근데 내가 엄청 잘 먹고 에너지가 넘쳐나. 누가 조금 때려도 전혀 그것이 영향을 안 주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특히 암세포는 에너지의 블랙홀이거든요. 이 에너지를 차단을 하게 되면 암은 암으로서의 기능을 싹 없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실험을 한 걸 보면 그 암세포하고 정상세포에다가 포도당을 아주 조금 줬을 때 조금 더 많이 줬을 때, 아주 많이 줬을 때 해보면, 조금 줬을 때는 암세포하고 그 정상세포가 세포가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정상세포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포도당을 많이 주게 되면 암세포는 증식을 해서 아주 커지게 되는데 정상세포는 영향이 없죠. 뺏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미 입증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임상적으로 입증이 돼 있고, 그래서 암 환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당독소나 지질독소를 1차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먹는 양을 약간 1200kcal 이하로 조절하면서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살 빠진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 살이 좀 빠지면 뭐 문제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암은 다른 질환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은 사실은 죽고 사는 이 전쟁이 아니거든요.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이죠. 근데 암은 생명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죽냐 아니면 내가 사느냐. 이 이슈이기 때문에
살이 좀 빠지는 거는 좀 비만인 사람이 살 빠지는 건 훨씬 더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작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고 암하고 잘 싸울 수 있는 오히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암이 자라는 환경을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마른 사람이 조금 빠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조금 그렇구나. 약간의 체력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냐 1200kcal 드시면서 제가 뭘 하라고 할까요?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 예.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이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들의 활성을 높여주게 되면 암세포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내가 먹은 거에 100이 네네. 100을 암세포가 만약에 50을 가져간다. 그리고 내가 50 가져간다. 근데 내가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져서 유산소 운동하고 근육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먹은 거에 에너지에 100을 먹었는데 암세포 가지고 10으로 줄일 수 있고 그렇지. 내가 맞아. 90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암세포는 더 이상 못 자라요. 이 상태에서 항암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죠. 방법을 하면 쉽게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암을 키우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거를 좀 고통이지만 근데 실제 고통이 아니라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세요. 그래서 그런 그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겸해서 하게 되면 암도 생각보다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 그 좋은 소리. 그러면 요즘 항암제들도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식이요법과 같이 하게 되면 생존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학이 계속 발달해서 더 좋은 항암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버텨서 끝까지 가서 반드시 치료한다. 네, 그래서 당독소? 거기에 식이요법을 당독수를 없애면서 칼로리를 낮추는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치료율이라든가 회복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좀 깰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는 암 환자들은 그 방사선이나 항암제의 그 독한 것 때문에 우리는 잘 먹어야 되라고 하는 그 잘 먹었을 때 그 잘 먹은 에너지는 누가 다 가져가냐? 암세포가. 암세포가 블랙 에너지 블랙홀. 암세포는 깐난하게 해요. 그쵸? 막 태어나서 막 증식하는 애들. 그러니까 막 가져가는. 예. 근데 우리 세포는 어째 나이가 60, 70 되면 세포는 늙었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갖다가 제대로 못 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가 다 누구한테 간다? 암세포한테 간다. 그렇구나.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암 환자들은 식이 조절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요. 어떤 항암제를 투여하든 어떤 요법을 하든 간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네요. 이 시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암 관련된 요양병원이나 잘 하시는 데 보면 거의 다 식이 조절을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예. 시기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에서 저 정말 잘하는 데를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제가 암 환자들 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보면 거기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정말 좋은 재료로. 아주 재료로 건강하게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죠. 탄수화물 같은 거, 단백질 같은 거, 지방 같은 거 다 줄여야 돼요. 먹을 게 없는 것 같죠. 뭐 그러니까 야채 같은 거 충분히 섭취하면서 샐러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드시는데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단백질은 아주 좀 적절하게 좀, 조절하면서 드시면 암 케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식단이 거의 다 당독소가 거의 없는 식단이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독소를 이제 없애서 나중에 노후에 요양병원에 안 가고 사는 거. 와, 뭐. 그게 가장 아이디어하죠. 누워서 지내지 않는 거. 그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중요한 봅니다. 일입니다. 당독소. 그래서 이게 당독소를 없애고 소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호르몬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훨씬 더 그런 소식만 하더라도 피부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피부도 그러니까요. 건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안 됩니다. 아니, 유산균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산균, 유산균만이 아미노산. 아니고 뭐 비타민 요거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떤 비타민을 쓰냐가 중요한 거죠.